오늘 세 번째 세션 시작하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이 IT 업계 특히 개발자 여러분들이 주된 청취자들이시잖아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세미나에도 두 분이 참가하기로 하셨는데 오늘 출근하시느라고 아침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요일인 이야기를 해줘야죠. 오늘이 토요일이죠. 우리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세미나를 하니까 토요일 날 출근한다고 참가 못 하신다고 나온 데다가 지금 이 참가하고 계신 분 중에도 세미나 끝나면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무슨 사 하다가 X사로 이제 지명되었는데 이 X사 참 문제지만 X사 한 군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하시죠. 어느 회사 다니시죠? 뷰가 물음표가 머릿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쓸데없는 야근 내지는 주말 근무 왜 젊은 분생이십니까 아니 저는 아이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 상당히 오래 머물렀어요. 우리 데니오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무시하고 사장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자고요. 좀 나쁨수가 돼가는데. 자, UI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더래요? 이쯤에서 방구를 꼈었죠. 자폭을 하는 것만. 소리는 안 들었어. 소리 없는 게 야. 더 무서워. 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데모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눈에 착착 감길 겁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쇼는 설명 다 안 했어요. 제가 슬라이드 쇼 안 만들고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워낙 쉬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뭐 워낙 내용이 단순해서 자, 뷰. 단순하지 않은데요? 영어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긴 하네. 이 고통을 분담하자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혼자 보고 더 번역해야 돼요, 이거. 단순하다 보면 영어 잘한 것 같은 보이잖아. 자, 뷰는 본인한테 단순하지. 좀 조용해봐. 좀 편집하기 힘들게. 사각형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 뷰라는 거는. 그리고 좌표 영역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핸들하기도 해요. 터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각형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UI 뷰의 프로퍼티 중에 슈퍼 뷰라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뷰 아래에 소속되어 있다. 내 위에 있는 그놈 뷰가 어느 놈이냐? 그거 돌려주는 프로퍼티예요. 또 내 밑에 여러 서브 뷰를 둘 수 있어요. 어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프로퍼티가 또 있습니다. 내 밑에 몇 개의 뷰가 달려 있으면 그놈들이 쫙 연달아서 어레이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서브 뷰의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뭐 나중에 또 언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화면상에 배치되는 순서랑 관련이 있어요. 가장 서브뷰가 3개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서브뷰, 어레이상에서 인덱스 제로에 있는 서브뷰 같은 경우는 화면에 제일 바닥에 깔려요. 내 뷰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위에 얹어지고, 세 번째가 그 위에 얹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투명한 속성이 없는 서브뷰들이라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게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덮이고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윈도우, 아까 윈도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뷰 하이어라키, 뷰 계층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합니다. 단 하나의 윈도우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엑스코드에서 스토리보드 상에서 이 뷰의 하이어라키가 대부분,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대부분 이제 그려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본 뜻은 가급적이면 거기서 그려주세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뷰의 하이라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드에서도 할 수 있다. 서브뷰 추가해주면 어떤 이미 존재하는 뷰가 있으면 지금 화면상에 존재하는 뭐 UI 뷰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새로운 뷰를 add 서브뷰 하는 형태로 아까 얘기했던 서브뷰를 추가를 합니다. 혹은 리무브 서브뷰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슈퍼뷰에서 사라지겠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 하나만 없어지는 거죠.
밑에 서브 덩달아서 없어지죠. 전달 없어요. 그렇죠. 다 내가 서브뷰를 10개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걔네들도 자동으로 같이 화면상에서의 뷰 하이어라키에서는 끊어지지만 내가 아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뷰예요. 이 뷰가 아직 메모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그 하이어라키는 여전히 서브뷰하고의 하이어라키는 그러니까 계층 구조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리무브 프롬 슈퍼뷰 하기 전까지는. 자, 뷰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롯 타입을 씁니다. 왜 플롯이냐고 아까 누가 질문하셨었죠. 데모하는 동안에. 여기는 왜라는 말은 없고 그냥 플로팅 포인트 숫자인데 우리는 항상 이 타입을 쓴다. 네. 쓰면 되죠. 뭐. 항상 쓰면. 근데 저거 네. 플로트 타입을 쓸 때 네. 34.5 그렇게 안 하고 34.2 그런 것도 가능해요? 네. 그게 뭐 화면상에 어떻게 큰 차를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나오죠. 34.5. 그렇죠. 2도 가능하고. 근데 보니까 다 이제 0.5로 돼 있어가지고 예제는. 예, 네.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0.5는. 근데 0.2로 하게 되면 0.2만큼 한 건지 0.3만큼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웃겨 이게? 그러니까 웃겨? 실질상으로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전에 좌표기 있잖아요. 320. 예, 예, 말씀 예. 해상도의 좌표기에서 이제 그 iOS 4, 그러니까 그 아이폰 4. 아이폰 4, 그 해상도를 하면은 34.5는 그 사이에 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30.2나 뭐 30.7이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간에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딱 보여지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왠지 실버님은 코디할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서 픽셀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던 습관이 대부분 돼 있을 텐데, 예,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려 그러면 잘 안 돼,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CG 포인트라는 타입을 많이 씁니다. X와 Y를 멤버로 가지고 있는 역시 CG 플로 타입이고요, 둘 다. 그다음에 사이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있어요. 형님만 아니면 한 대 줘 패버리겠어요, 진짜. 재치기 한번 했다가 세미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재치기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신 것 같은데. 재치기 하는 분은 오지 마십시오. 뭐 사이즈 그냥 넓이랑 높이 뭐 달리 뭐 설명하기 별로 없죠. 사각형. 사각형은 포인트 타입에 오리진이라는 멤버가 있고 CG 사이즈 타입에 사이즈라는 멤버가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느 넓이만큼 어느 높이만큼 이 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그 뷰에서 좌표계에서 좌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위 여기가 0,0으로 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늘어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가 늘어나는 이 뭐야 너? Y가 에이씨 이상한 걸로 웃기려고 그래요. Y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얘기고 픽셀이 아닌 포인트 단위다. 그래서 화면상에 몇 픽셀인지 신경 쓰지 마시오. 포인트 단위로 생각을 하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레이어를 하나 더 준 거거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 크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PPI 해상도 인쇄물의 해상도를 얘기하는 PPI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전화기상에서 가로로 2cm짜리, 3cm짜리 사각형을 그리는 개념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해상도가 몇 PPI인지 몇 포인트 퍼 인치인지 알면 그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맥이라든가 윈도우즈 쪽으로 뭐 데이터를 옮겨왔어요. 그림 결과물을. 근데 거기서도 이제 해상도는 달라졌지만 2cm, 3cm의 크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게 나중에 마지막으로 프린터로 갔을 때도 결국 2cm, 3cm 그게 실물 크기가 나오겠죠.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요. 이 포인트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픽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면상에서 뭐 320, 480, 뭐 960 그러고 있지만 이게 레이저 프린터 세계로 가게 되면 수도 없이 많아져요. 픽셀이. 600 dpi 프린터에서는 1인치당 600 픽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보통 스크린상에서는 72 dpi를 많이 쓰거든요. 72 ppi. 엄청나죠, 차이가. 그래서 그런 앱스트랙션 역할을 중간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라는 개념에 많이 접근할 수 있어서 화면상에서, 그러니까 전화기상에서의 크기, 컴퓨터 화면상에서의 크기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일치화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기술에 응용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있죠, 부채꼴 곡선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해상도를 쓰기도 하고 뭐 한대요. 아, 다음부터는 한글 자료 준비할 졸라. 자동으로 조정된대요. 아씨 뭐야 이거. 아까 누가 쉽다 그랬어? 컴글자 맞아. 분명히 또 편집됩니다 이거. 자기 분리한 거 다 큰 편집하고. 제목만 큰 제목만. 아, 여기 중요한 정보 있네요. UI 뷰에 어떤 프로퍼티가 하나 있는데 스크린 해상도를 알려주는 컨텐트 스케일 팩터라는 게 있어요. 픽셀 퍼 포인트. 아, 포인트당. 네, 포인트당 픽셀이 몇 개인지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필요하실 때는 이걸 참고하셔도 돼요. 그럼 그 제품마다 좀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레티나랑 아닌 거랑 다르죠. 그래서 리드온리니까 그냥 뭐. 근데 안드로이드 할 때 저거 꼭 필요하더라고. 워낙 단말이 다양하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그 자체를 갖다 굉장히 네. 그렇긴 한데 하나 깎이잖아.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근데 해상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VGA 해상도냐, 뭐 XGA 해상도냐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몇 개의 픽셀을 차지하느냐는 정보인 거지 화면에 가로 세로 픽셀 개수가 몇 개냐를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저게 굉장히 유용한 처럼 생각이 되는 게 아이폰이랑 아이폰 3, 아이패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저 좌표계를 사용하면은 다 똑같이 가운데 그쵸. 똑같이 수강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닌가 보다. 아, 바로 꺼내면 모르거나 역시 마음대로 자. 생각하세요. 아, 두 가지 이- 중요한 거야. 그 말 꼭 해야 되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고 추정할 수 있다. 네. 가정.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컴맹입니다. 의혹, 나는 컴맹이다. 소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죠. 자, 내용 보니까 그 얘기가 다음 얘기로 못 넘어가겠어요. 뭐요? 모르겠지. 질문이에요? 딴지예요? 뭐예요? 뭐 딴지 내용이 뭐예요? 혼자님 아니에요. 혼잣말은 집에 가서 가시죠. 혼자.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아 이거 힘들어. 자,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이 뷰의 위치라든가 크기에 관련된 또 프로퍼티들이 아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프로퍼티들을 소개를 합니다. 바운드. 뷰 내에 얼마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 사이즈라는 게 결국은 저기서 나와요. 바운스의 사이즈를 보면 이 뷰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제로로 돼 있어요. 즉, 내 뷰의 사각형 내에서의 전체 좌표의 영역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바운스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프레임을 보면 알아요. 센터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 뷰의 가운데 위치가 슈퍼뷰의 좌표상에 어디에 놓이는지를 알려주는 XY 값이 들어있는 CG 포인트 타입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면 쉬워요. 하지만 바운즈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운즈에 들어있는 값은 내 뷰의 사각형 내에서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센터는 내 뷰가 아닌 내 슈퍼뷰 상에서의 좌표계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바운즈가 슈퍼뷰보다 너무너무 작다면 저 센터라는 값을 갖다가 바운즈 내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훨씬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프레임은 뭐냐? 비슷한 말인데 역시 사각형이거든요. 슈퍼뷰의 좌표계, 센터처럼 슈퍼뷰의 좌표계에서 어느 사각형에 이 뷰가 위치하는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랑 바운즈가 살짝 헷갈리죠. 아니. 안 헷갈려요? 명확해요? 바운즈는 내 뷰의 좌표계의 크기. 네, 이 프레임은 내 슈퍼뷰의 입장에서의 사각형 크기를 나타내는. 그러면은 네. 그 전에 아까 우리가 UI 윈도우에 이렇게 뷰를 하나 그렸었잖아요. 네. 그 안에 또 뷰를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뷰를 그린다기보다는 뷰를 배치할 수 있죠. 서브 뷰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 슈퍼 클래스라는 건 어느 걸? 슈퍼 클래스가 아니라 슈퍼 뷰. 슈퍼 뷰는 누구 만약에 기준에서? 그 메인 윈도우가 있고 네. 그 안에 뷰가 있고 네. 또 그 안에 또 뷰가 있을 경우. 네. 그러니까 그럼 저 바운드하고 프레임하고 네. 그 프레임을 쓰면은 네. 자기 상위 바로 차상위의 그 뷰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뷰 차상위 뷰의 좌표계로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위치와 크기. 그러면은 메인 윈도우에서 나의 위치 크기를 하려면 두 번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되네요. 아, 그건 유틸리티 메소드가 있어요. 아, 따로 그 있어요? 좌표, 그러니까 뷰가 다르면 좌표계가 서로 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뷰의 좌표계를 다른 뷰, 그러니까 물론 계층 구조 상에 있는 다른 뷰의 좌표계로 변환해주는 유틸리티 메소드가 있어요. 바로 최상위 그 뷰도 볼 수 있게. 예, 어디든, 예, 어느 뷰든. 자, 그래서 프레임과 바운즈의 차이점을 여기서 설명을 해요. 자, 프레임이랑 센터를 가지고 어떤 뷰를 계층 구조상에 위치를 시키는데, 그러면 프레임의 사이즈랑 바운드의 사이즈랑 같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표계는 다르지만 사이즈는 사이즈니까.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회전했을 때. 여기 보시면, 네, 뷰 A가 여기 있어요. 아이씨, 요 회색 사각형. 그 다음에 뷰 B가 살짝 누워있죠, 이렇게. 여기. 요 지금 보고 계신 요 작은 사각형이 뷰 B의 바운즈예요. 200 곱하기 250. 그러면 320, 320, 140에 65. 요게 뷰 B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200에 250일 텐데 프레임도 회전을 해버리게 되니까 프레임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프레임과 바운드의 사이즈가 항상 같다고 가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센터를 조정해서 위치를 옮기고 바운드를 조정해서 크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회전했을 때도 좀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옆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레임하고 뷰의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 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뷰를 처음 만들 때는 프레임을 통해서 지정을 해요. 그래야 크기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를 통해서. 근데 뷰 자체를 돌리지 않고 이제 사진을 돌려버리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자, 뷰를 만드는 거. 엑스코드에서 스토리보드 상에서 이제 대부분 만드는데 코드상에서 만들려 그러면 만약에 뭐 UI 라벨이 있다. 아니면 UI 뷰라도 얼럭한 다음에 init with frame 그래서 사각형 아까 지정해주고 그러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화면이 안 나오죠. 서브 뷰로 넣어줘야 돼요. 있는 화면상에 보이는 뷰의 서브 뷰. 자, 요게 지금 라벨을 하나 만들어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20.20 위치에다가 50, 30 크기의 라벨을 하나 일단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라벨 얼록하고 초기화 시켜주고 나면 라벨 하나 생겼죠. 텍스트에다가 이제 프로퍼티 넣어주고 서브 뷰로 이렇게 딱 넣어주게 되면 화면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네, 셀프 뷰는 지금 예로 든 건데 요거는 이제 뷰 컨트롤러가 다들 가지고 있는 루트 뷰예요. 가장 최상위 뷰.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 뷰. 이게 아까 우리 데모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나 UI 뷰 뭐 새로 하나 서브 클래스 가지고 만들고 싶다. 언제? 그러니까 그리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랑 전혀 다른. 아까 그런 삼각형을 나는 주었다 깨어도 내가 직접 그려야겠어. 이벤트를 좀 다르게 처리하고 싶다든가. 그냥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누르면은 눌렸다 액션이고 슬라이더는 좌우로 움직이면 값이 변하고 이런 식인데 좀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뷰 안에서. 그다음에 드로우 렉트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여기 오버라이드를 해서 그리면 내 마음대로 이제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다만 드로우 렉트에다가 그리는 로직을 구현해 놨다고 해서 직접 부르시면 안 돼요. 직접 부르면 안 된다. 네, 누가 불러줘요 필요할 때. 내가 저 메소드를 호출하면 안 된다고. 내가 코드상에서 직접 자바에서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바에서도 그 다시 그리라는 의미의 이벤트를 보내지 내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지 그리는 루틴을 직접 호출하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상에 뷰 한번 그리는 게 굉장한
그 컴퓨터의 리소스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뷰 밑에는 다른 뷰가 깔려 있고 뷰 위에 다른 뷰가 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합성이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메모리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느려질 수가 있어요. 호출은 되나 하지는 마라. 그렇죠. 호출하면 메소드니까 호출 되겠죠. 아까 얘기가 똑같네. 둘이 무슨 얘기? 아까 저기 사랑과 전쟁 화면 나올 때 컴파일은 되나 그러지 마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 위법이라는 거. 써있네 위법. 네. 하지만 그러면 내가 정말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번에 반드시 그려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쓰시는 게 UI 뷰의 요 메소드예요. set needs display라고 한번 딱 호출해 주고 나면 화면 거의 즉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드로우 렉트를 호출해서 화면에 그립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까 왜 텍스트 같은 거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마구마구 바꾼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번만 그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화면상에 바뀔 내용을 내가 바꿨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set needs display를 호출을 했는데 이게 한 서너 번이 불린 거예요. 그럼 서너 번 불릴 때마다 그려주게 되면 너무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모았다가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만 한 번에 화면에 딱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면이 그려져야 됨이라고 플래그 표시하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이게 뷰가 너무 큰 거면 그리고 그리는데 너무 많이 힘이 드는 건 거면 일부 영역만 그려라고 사각형을 지정해가지고 거기만 딱 그리게끔 위쪽에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드로우 렉트에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구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부만 그리는 게 더 빠르다면 전체 그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그러면은 드로우 렉트는 어떻게 구현하냐? 우린 다 알죠. 이제 해봤잖아요. 그죠? C API를 통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이지 않은 C API를 통해서 아까 CG 컨텍스트 레퍼런스 이런 거 컨텍스트 가지고 와서 그리는 그런 걸 갖다가 드로우 렉트에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를 하나 얻어와요. 그다음에 요게 드로우 렉트가 호출될 때 컨텍스트를 하나 시스템에서 OS에서 만들어 둔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컨텍스트가 다음에도 똑같은 게 오겠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보관해 놨다가 쓰시면 안 돼요. 컨텍스트를 매번 매번 가지고 와서 그려야 돼요. 거기다가. 커런트 컨텍스트.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온다라는 그 개념이. 예를 들면 아까 왜 그리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재활용할 때도 컨텍스트가 뭐가 됐든 그리는 루틴은 똑같을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이제 코드 재활용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순서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패스를 하나 만들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까 왜 점 이동하고 선 추가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이든 그 전이든 선 색깔 지정하고 칠하기 색깔 지정하고 폰트는 뭐 할 것이며 텍스처 그다음에 아까 라인 스트로크 있잖아요. 선 굵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인이 꺾이는 위치를 뾰족하게 할 건지 동그랗게 할 건지 이런 캡 뭐 이런 것들을 막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컨텍스트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패스는 이제 모양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트로크를 통해서 그리든 필을 통해서 그리든 아니면 둘 다를 해서 그리든 마지막에 결과물을 나타내라고 드로우를 하죠. 내가 여기에 다 설정을 했으니까 요거대로 그려! 그러면 그때 촥! 실제 그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컨텍스트가 뭐냐? 내가 그린 내용이 어디에 나타날 걸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이에요. 컨텍스트가.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화면에 컨텍스트가 오기도 하겠지만 그 메모리상의 비트맵, 그러니까 픽셀 데이터를 모아놓은 영역을 갖다가 또 컨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그리는 내용이 바로 화면에 나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 막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관해놨다가 마지막에 화면에 딱 보여준다든가. 왜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한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하잖아요. 화면상에다가 매번 동그라미 네모를 마구마구 그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 쫙 그려놓은 다음에 프레임 한 장 딱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보여주는 동안에 다음 장면 막 그려가지고 또 바꿔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옵스크린 비트맵. 저희도 줄 서는 게 되게 화면이 깜빡깜빡거릴 때 그렇죠. 플리커링. 이거 막 데이터 많고 좀 거리다 보면 이제 반짝반짝거려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메모리 부분을 딱 잡아놓고 거기다 쫙 그려가지고 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쵸. 화면 딱 체인지 될 때 깜빡 안 그래요? 그냥 그거는 한 번에 시스템에서 그냥 눈치를 아니 시스템에서 다 그런 장치를 해놓죠. 예, 깜빡거리는 데는 이유가 참 많은데 이거 뭐야? 저는 이제 비디오 엔지니어니까 깜빡거리는 데는 이유가 참 많은데 중간에 의도치 않게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화면이 한 번 화면에 보였다가 다음 장면이 보인다든가 그럴 때 이제 깜빡거리는 게 보이고 그런 거는 뭐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굉장히 빠른 화면 변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차트 예를 잘 드셨는데 차트를 한 장면을 그리는데 10번의 드로잉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화면을 10번 건드린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 차트를 갖다가 초당 10번 보여준다고 20번 보여준다고 치죠.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은 20 곱하기 10 해가지고 200번을 갖다가 화면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메모리 상에다가 10번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동안에는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림을 한 장을 만들고 이 과정을 20번을 반복하게 되면 화면을 건드리는 작업은 20번만 해요. 초당. 그럼 200번과 20번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껌버깅이라든가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니까. 혹은 PDF 컨텍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결과물을 PDF 문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죠. 윈도우에서 PDF로 생성해달라 그러면 우리 프린터도 보내는데 PDF 크리에이터라는 프린터를 하나 사야 되죠. 돈 주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폰에서는 PDF 문서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프린트라고 해서 프린터도 지원하죠. 그럼 프린터 컨텍스트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결과물이 나갈 거냐. 자, 보통 이제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드로우 렉트가 호출될 때 UI 킷이 이제 현재 컨텍스트를 세팅을 탁 해놓습니다. 갖다 쓰면 되게. 하지만 드로우 렉트가 호출되는 동안에만 밸리드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하나 만들어지니까 캐시를 하지 말라는 말이 그 컨텍스트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다음에 가지고 오라는 거 호출 안 하면 좀 더 빠르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어디다가 보완을 해놨다가 다시 쓰고 이지랄하면 예, 아주 그냥 곤란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야 이거? 매직 컨텍스트? 어떻게 부르냐? 예, 우리 처음에 첫 줄이었죠. 이게 컨텍스트, 현재 컨텍스트 가지고 와 하는 요거 간단히 딱 불러주고 여기다 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코드인데. 네, 그러니까 말이야. 마법 같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자, 컨텍스트 얘기 지금까지 했고 현재 컨텍스트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스를 정의를 합니다. 즉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모양을 하나 새로 만들겠어 라고 해놓은 다음에 점을 하나 어떤 점의 위치로 딱 간 다음에 근데 연필을 싹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쭉 그려요. 이걸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더 그리죠.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지만 뒤집어진 것 뿐이에요. 마지막에 클로즈 패스를 해주게 되면 선이 하나 이렇게 촥 마무리가 되지만 여기 써있네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하고 불러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참 궁금하시죠,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바뀌겠지? 안 그려지진 않겠지. 네,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게시판에다 좀 한마디 좀 써주세요. 안 나오던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게 그거잖아요. 임플리시트리 콜드 묵시적으로 호출되는 암묵적으로 호출되는 뭔가 있나 보네. 녹음됐습니다. 저는 참고로 컴맹입니다. 컴맹이 대담하게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컴맹도 할 수 있다. 세상 좋아졌어요, 진짜. 여기까지 코딩을 했는데도 화면상에 안 나와요. 아까 다 우리 했던 얘기죠, 그죠? 의도가 한 거였군요. 그렇죠. 진짜네. 여기다가 칠하는 색깔도 정해주고 선 색깔도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방금 그렸던 모양을 선 색깔과 칠하는 색깔에 따라서 그려! 라고 명령을 딱 주게 되면
저때서야 이제 화면상에 사실 위쪽에 스트로크라든지 필 저것도 지우더라도 거리질 것 같아요. 기본. 뭔가 어떤 색깔이 기본 색깔이 있어요. 폴트로. 예, 레퍼런스 매뉴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녹색하고 빨간색 촌스럽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귀찮아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 맞네요. 근데 그 교수님은 교수님은 공학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뭐 초록색과 이걸 이쁘게 만들었느냐 안 이쁘게 만들었느냐가 강의의 질을 높이거나 그렇지. 낮추지는 않아요. 네, 얼마나 눈에 띄게 잘 보이느냐. 질이 별로 떨어진 안 거예요. 눈에 안 띄는. 자, 패스를 정의하는 거에 있어서 저장해놓고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 패스, 아, 패스를. 예, 오, 좋죠. 그거 괜찮네요. 그죠? 한번 연락에 코딩해놨으면 이제 어딘가에 저장해놓고 불러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CG 컨텍스트 말고 패스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패스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문서 봐라 라는 거죠. 난 밑에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그래픽의 상태, 그래픽스 스테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게 색깔 같은 것들이에요. 즉 한번 색깔을 지정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리는 거는 다 그 색깔로 그려져요. 그래서 빨간색 한번 그렸다가 초록색 한번 그렸다가 파란색 한번 그렸다 하려면 중간중간 색깔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UI 컬러라는 이제 UI 킷 쪽 좀 높은 레벨의 그러니까 UI 뷰라든가 UI 킷 프레임워크의 이제 컬러 클래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한 메소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색깔 한 12가지 정도. 뭐 검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뭐 이런 거. 혹은 아까 저기 EM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RGB 컬러 스페이스로 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컬러를 이제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set fill 하게 되면 저기 칠하는 색깔만 바뀌게 되고 커스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얼마를 썼는지는 안 나오지만 RGB를 섞어가지고 이제 새로 하나 만들었죠. 알파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셋 딱 하게 되면은 선 색깔이랑 칠하는 색깔 둘 다 바뀌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페어 그러니까 투명성이 좀 여러 군데서 일어나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씩 또 차근차근하게 보면 괜찮으니까 여기 알파 값이 있죠, 그죠? 컬러 자체에 알파 속성이 들어가게 되면 그 컬러 자체가 불투명성, 그러니까 투명성을 가지게 돼요. 알파 값이 뭐 0.2라든가 0.7이라든가 그 값의 정도에 따라서 1이면은 이제 가득 찬 색깔이고요. 이거 말고도 UI 뷰 자체에 백그라운드 컬러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우 렉트에서 그리는 색깔에도 알파 값을 줄 수 있지만 백그라운드 컬러에도 컬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즉 반투명 컬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반투명하게 내지는 투명하게 보이려면 요 오페이크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UI 뷰에 요게 노로 세팅이 돼 있어야지 저런 투명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투명한 효과라는 게 굉장히 힘든 그래픽 작업을 필요로 해요. 아래쪽 레이어에서 픽셀 단위에서 막 한 포인트 위치에 저 뷰의 계층 구조 때문에 여러 개의 픽셀이 있을 수 있고 색깔이 각자 제각각일 수 있잖아요. 그걸 쫙 섞어주는 작업을 저희 그래픽 엔진 내지는 하드웨어에서 해주거든요. 하드웨어에서 하든 소프트웨어에서 하든.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전기도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나는 아끼고 싶고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는 오페이크를 예스로 해버리게 되면 그런 블렌딩 작업 자체를 안 해요. 그럼 쓸데없는 블렌딩을 안 해도 되니까 빨라지죠. 그런 것 때문에 넣어놓은 장치인데 나는 그래도 반투명한 효과가 필요하면 일단 저걸 노로 세팅해 놓고 그래야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고요. 또 뷰 자체에 알파라는 프로퍼티도 있어요. 헷갈리죠. 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조합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에다가 어떤 내용을 그리든 간에 무조건 진하게 혹은 반투명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로 반투명하게 혹은 진하게 그릴 수도 있는데다가 그 결과물을 화면에 보여주기 전에 다시 알파 값을 적용해가지고 더 또 반투명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 나중에 막 더럽게 헷갈리거든요.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어느 프로퍼티 내지는 어느 위치에서 내가 반투명성을 조정을 해야겠다.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시는 게 유지 보수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의견이에요. 사실 안 쓰는 게 근데 반투명 효과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프 효과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여러 개 섞여가지고. 그러면 뷰가 겹치면은 자 이제 투명한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네요. 뷰가 겹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아까 그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계층 구조 상에서 제일 바닥에 깔린 놈이 제일 아래쪽에 이제 당연히 놓이고 그 위에 뷰가 놓이고 하는데 이 반투명성을 통해서 저 밑에서부터 툭툭툭 통과돼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투명입니다. 오페이크예요. 불투명이에요. 이제 아까 퍼포먼스 문제도 얘기했고 여기저기서 이제 프로포지도 세팅해주고 알파 값도 주고 해야지 이제 반투명 효과를 낼 수 있죠. 또 다른 얘기인데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알파를 제로로 줄 게 아니라 히든 예스 하게 되면 그냥 화면상에 아예 안 그립니다. 제일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화면상에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이런 이제 투명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지금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하는 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자료는 남아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실 때 되돌아와서 참고를 하시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시 이제 그래픽 상태 스테이트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아까 색깔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옆길로 생 게 이제 반투명에 대한 얘기인데 말고 선 굵기라든가 그 칠하는 패턴 같은 것도 가능해요. 우리 왜 타일 조그마한 그림 가지고 와가지고 타일로 탁탁탁 배치하게끔도 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필 패턴 같은 경우도 그래픽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 뒤로 칠하는 건 다 이걸로 칠해져요. 바꾸고 싶으면 하나 바꿔줘야 되고. 이제 드로잉 서브 루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동그라미 그리는 한번 그려봤으면 다음부터는 그 동그라미 계속 불러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메소드를 다 따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느 컨텍스트든 동그라미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제 물론 이제 색깔 정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루틴을 넣어야겠죠. 하지만 요거 있죠. 요거 현재 컨텍스트를 스택에 보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컨텍스트를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녹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전에 필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는 빠져나갈 때 컨텍스트를 되돌려 놓습니다. 스택에서 가지고 와서 팝 해가지고 내가 이 루틴을 시작하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고 나갑니다. 청소를 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좀 지저분하게 어질렀으면 싹 청소를 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전에 필 컬러가 빨간색이었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컨텍스트 저장했다가 다시. 자, 이거는 뭐 그냥 드로우렉트의 일반적인 모양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다 쓰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지정해놨는데 빨간색으로 막 그리다가 난 녹색 동그라미 그려야겠어. 녹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싹 불렀다가 다시 뭘 그려도 여전히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용한 메소드라는 거예요. 저는 서브루틴 만들 때. 자, 텍스트 그릴 때는 라벨에 있는 그 텍스트 그리는 기능이 라벨을 그냥 화면상에 배치를 함으로써 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드로우 렉트에서 굳이 그려야겠다면 그러면 이제 UI 폰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폰트를 막 불러요. 이렇게. 그리고는 NS 스트링 가지고 아까 그 현재 컨텍스트에다가 어떤 폰트로 어느 위치에다가 이 내용을 그려주시오라고 텍스트를 그릴 수 있어요. UI 라벨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에 텍스트를 표현할 수 없다 도저히. 나는 직접 그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UI 폰트와 NS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직접 텍스트 그리시면 됩니다. 이미지 그리는 건 뭐 똑같은 얘기예요. UI 이미지 뷰로 그림을 보여주세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직접 그리셔야겠다면 드로우렉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번들에 있는 foo.jpg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UI 이미지 오브젝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거 아니다. 어디 갔지? 왜 만드는 것만 나와 자꾸 그리는 거 다음에 나오나 봐요.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번들에서 가지고 오는 거. 이거는 이제
파일 읽어와가지고 JPG 파일이나 PNG 파일을 읽어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미 저기 웹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아놓은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쓱 집어넣어가지고 이미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혹은 심지어 이미지 컨텍스트를 아까 오프 스크린 비트맵 있었죠, 그죠? 메모리 상에다 막 그리는 거, 그걸 갖다 컨텍스트를 여기서 시작을 해요. 요 사이즈 줘가지고, 그리고는 막 그려요. 아까 드로우렉트 하듯이 그린 다음에 현재 컨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방금 그린 내용을 이미지로 딱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하나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뭐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냥 UI 이미지에 어느 포인트에 그려라, 아니면 어느 사각형 안에 그려라, 뭐 아니면 패턴으로 그려라. 패턴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요거는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렸으면 마지막에 JPEG으로 내보내거나 PNG로 내보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JPEG 바이너리를 만들거나 PNG 바이너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NS 데이터 얘기 잠깐 했었죠. 그냥 바이너리 덩어리라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내용을 파일로 고스란히 저장을 하면 JPG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요거 호출되는 동안에 실제 그 압축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때문에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자주 불리게 하시면 예상치 못했던 그 퍼포먼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UI뷰.